오늘 우리들한테 말씀 주실 강사 선생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렇게 그 페미니즘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또 관련된 여러 개의 글도 쓰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여성 관련해 가지고 논쟁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논쟁 한가운데에도 계신 분이기도 하고 여전히 이렇게 젠더 갈등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워낙 뜨거운 사회적인 주제라서 상당히 좀 이렇게 본인한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포럼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젠더 갈등 실태와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젠더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제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뭐 정답 갈등이라는 게 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고민거리를 좀 던져주실 것 같고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바로 우리 그 이선옥 선생님 말씀을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잘 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다들? 네, 네, 잘 들리시죠. 소개받은 이선옥입니다. 더운 여름날 주말 저녁에 7시에 이 저녁 시간에 이런 토론을 하는 걸 저는 처음 봤고요. 어쨌든 다들 배가 고프지 않으실지 이 시간에 하여튼 참여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좀 제 생각보다 훨씬 현실보다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막 연구하고 또 한복판에서 막 활동하고 이렇다기보다요.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런 성별 갈등이나 페미니즘 관련한 그 한 7년 정도의 세월이 지금 우리가 페미니즘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현재까지 갈등으로 이어진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시기 동안 제가 상당한 소수 의견, 굉장히 소수에 속하는 의견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도드라지면서 제가 막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그런 활동가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제가 좀 7년 사이 곁에서 지켜보거나 혹은 한 복판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고 한데 여러 경험들이 오늘 선생님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하고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제가 오늘 쭉 인사하시는 거를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 2030 남녀는 왜 싸우는가 했는데 2030으로 보이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가운 게 어쨌든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도대체 우리 어쨌든 뭐 자식 버릴 수도 있고 막내 동생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조카들일 수도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가를 좀 기성세대가 알고자 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을 하나요? 맞습니다. 시작을 하나요? 네. 그럼 선생님 제가 미리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 공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선생님 소리 안 들려요. 네, 봤습니다. 예, 공론 포럼방에 네. 올려 놓긴 했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네네네.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화면을 올릴까요?
제가 띄워서 해도 되죠?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제가, 예, 띄우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거 다루는 법을 정확히 몰라서 화면 공유를 제가, 누르면 돼요. 제가, 올릴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예, 올리시면 돼요. 화면 공유인가? 예, 화면 공유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예, 들어와서 제가 다, 이거, 응, 네네, 이걸 공유 이렇게 예, 하면 되나요? 예, 됐네요. 됐나요? 예, 예, 네, 됐습니다. 이게 네, 전체 여러분 화면으로 제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화면요? 전체 화면. 전체 화면? 예. 이게 서툴러가지고 현재 발표자 작업. 아닌데? 거기 제일 위에 보면은 네. 보안이라고 하는 글씨 밑에 한 화면으로 돼 있잖아요. 예, 네네.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아, 그거 해서. 말씀하시는 아, 거구나. 됐죠. 네. 네.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한 18페이지 정도인데요. 팩킥 좀 사례 중심으로 쓴 거라서 이렇게 길지만 지나가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할 건 넘어가는데, 한 가지 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발제문을 파일 형태로 공개된 곳에 올리시거나 이 자료로 인용하시거나 하는 것은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표용으로 공유를 하시고 혹시 이 내용 가운데 제가 한 말을 어디에 이렇게 뭐 쓰시거나 하는 거는 이제 공론 포럼에서 이렇게 이선옥이 말했다라고 하시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어떤 연구원 자료로 쓴 거를 다시 이제 수정하려고 발췌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출처 표기가 좀 모호해져서요. 그것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얘기를 하셔서 그 정도 시간 안에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그동안 어쨌든 뭐 시민사회 운동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니까 젠더 갈등, 성별 갈등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깊게 알든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주류적으로 들어왔던 견해와는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일단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견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던 것과 혹은 동의하는 것과 좀 다른 의견을 오늘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젠더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젠더라고 하는데 이 젠더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대체로 성별에 그냥 다른 말로 쓰이고 있어요. 성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교양 있는 영어로 쓰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식의 의미로 사실 성별이 들어갈 자리에 계속 젠더를 그냥 통용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저는 젠더라는 말을 좀 되도록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별 갈등 혹은 뭐 남녀 갈등이라고 부르는데요. 2030 남녀가 특히 왜 이 성별 갈등의 전선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지 우선 싸우고 있는 현실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고 있는지를 좀 연대기별로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게 된 경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단과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함의 같은 거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온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성별 갈등 사태의 발단은 우선 2015년 이후부터로 대략 합의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2015년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라이징, 새롭게 리부트 되었다고 페미니스트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은 넷 페미니스트, 즉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등장과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급격한 부상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운동은 주로 그 반독재, 제야운동, 여기에 여성운동이 한 부문운동으로 속해서 주로 진보의 자장 안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사회운동도 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여성운동은 그 이전에 그 엘리트들은 뭐 정치권이나 이제 관료로 많이 진출을 하면서 여성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이 90년대, 2000년대쯤 들어서면 총여학생회나
생활 문화, 일상의 뭐 성차별이나 섹슈얼리티 등등을 뭐 해결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식의 운동으로 약간 전환을 합니다. 그들을 뭐 영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념적으로 페미니즘은 조금 퇴조기에 들어섰었는데 이것이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그게 20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페미니즘이라는 그 이념적 기치를 걸고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온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뭐 차별이나 비하나 증오, 멸시 같은 발언을 여성 혐오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이 이 여성 혐오를 타파하기 위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구심으로 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빠른 시간에 굉장히 온라인에서 급속히 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의 어떤 급진적인 방식이나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좀 어떨 땐 가볍기도 하고 좀 극단적인 언사도 많이 사용하고 해서 기존의 그 주류 여성 운동계에는 약간의 그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존 주류 뭐 학계나 강당 그리고 기존 여성단체 등등 활동하는 여성 운동 진영이 이들을 이제 정식으로 페미니즘 운동사에 말하자면 적자로 이제 공식 인정을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넷페민이라고 칭했고 넷페미사라고 명명을 하면서 여성운동사의 운동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전 세대 페미니스트 그룹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서 뭐 영영 페미니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3세대 페미니스트 혹은 4세대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네, 이들은 몇 가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그 기존의 여러분들 세대에서 그동안 가졌던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과는 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남성 혐오를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피해자로만 정체화하는 특성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 성폭력이라는 요소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여성운동은 여성에게 더 많은 자유 혹은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여성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요구하는 등 기성운동 출신이 아닌 젊은 운동,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도 좀 이제 체인지가 있었고 이들 중에서도 특히 페미니즘의 한 갈래 중에서도 좀 저는 급진적이라고 하진 않고 극단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현재 이들이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을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인식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이 이들이 이제 주류가 되면서 여성운동의 의제 설정 과정이 이전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전의 운동은 성평등이라고 하면 그 의제를 여성운동계가 일단 설정을 하고 뭐 정치권이나 뭐 사회가 받아들이면서 전개됐었죠. 그래서 여성 대중이 있기보다는 그냥 엘리트 중심의 운동단체 중심의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이게 제도 변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는 가상의 공간인 온라인에서 현실의 여성 대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 대중이 실제 여성 대중으로서 세력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이를 되게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것을 또 오프라인 행동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최적화된 운동의 진지를 새롭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2015년 이전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응집력과 폭발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인 성별 전쟁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약간 기성세대에게는 온라인 공간이 조금 지금 현재 세대의 온라인 공간의 이용 그 습성 같은 거를 잘 모르니까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 특히 이런 여론이나 이런 선전 등을 주도하는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그 특히 집단일수록 훨씬 더 그 온라인이 생활과 붙어 있습니다. 이들이 생활 공간에서 자기 생활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주변에 싸운 애들 하나도 없던데 다 연애하고 잘 살던데 이거 그냥 너무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별 갈등을 20대가 최고의 갈등으로 인식하고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매우 소수의 일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즉 가상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일상에서 성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제 그 성별 간의 어떤 대결은 이제 디폴트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이게 세대가 점점 10대로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10대 학교 안에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이 성별 갈등의 양상을 그대로 혹은 뭐 더 매운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더 좀 이제 학교 안이란 사회에서 통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더 강력한 불씨를 이렇게 담고 있다. 이러한 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그 이전의 여성 의제 운동과는 좀 다른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왜 20대 남녀 사이에서 이것이 불거졌는가, 이게 최근에 청년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인 공정에 대한 열망과 이 페미니즘이나 성별 갈등이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헬조선, 흑수저론 이런 담론들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이 페미니즘이 맞물리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정성 면에서 매우 첨예하고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개를 보면요, 2015년 이후에 성평등이라는 이제 문제를 둘러싼 이슈들이 좀 굵직굵직한 게 많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전개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여러분도 아실 만한 사건들을 좀 추려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에 여성 혐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등학생 남성 청소년이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 ISIS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 그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한 칼럼니스트가 문해아적인 페미니즘이 IS보다 위험하다 이런 칼럼을 쓰면서 그간 약간 침체기였던 이념적으로는 그런 페미니즘이 여성들에게 도대체 IS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이런 이렇게 반발과 분노 등이 이제 일면서 이것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페미니즘에 대한 이거 혐오를 곧바로 여성 혐오로 등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를 선언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여성을 싫어하고 우리가 뭐 증오한다는 그런 혐오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혐오 개념인데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이념성을 내포하고 사용하는 여성 혐오는 이렇게 미소진이라는 개념하고 혼재가 되면서 이게 적절하고 정확한 개념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통용되기 시작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성들이 불편해하는 모든 행위가 여혐이라는 단어로 정의되었고 남성들은 이에 반발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이제 진보적인 미디어들이 페미니스트를 선언하고 뭐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여성 혐오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런 주장들을 집중해서 보도하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여성 비하 표현들이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분노한 여러 이제 대중이 있죠. 여러 이슈가 있죠. 사건이 페미니즘의 이념이 있고 온라인이라는 도구들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맞물리면서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 혐오 논쟁은 여러 가지 대중문화 표현에서 여성 혐오란 이름으로 이제 검열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뭐 여혐 표현에 대한 삭제, 뭐 사과하고 검열하고 뭐 하차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게임에 대한 캐릭터 규제, 뭐 스토리 규제 등등 여러 규제 때문에 게임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이용하고 즐기는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젊은이들의 매우 중요한 생활 공간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치열한 어떤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아저씨 때 논란이 되었었죠. 그때
페미니스트들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부터 굉장한 비난을 쏟아냈었습니다. 왜 아저씨를 젊은 여성이 위로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걸 굉장히 여성 혐오 드라마로 몰고 갔었어요. 그런데 정작 드라마가 방영되고 난 후 대중들이 너무나 이 드라마를 아끼고 사랑했죠. 그러한 요소를 발견하고 불편해하는 대중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와 이 페미니즘이 또 맞물리면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규제하려는 이념이라는 인식이 남성들에게 강하게 박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 혐오와 미러링 운동이 여기에 여성 혐오 운동에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미러링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 메갈리아라는 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워마드라는 사이트도 생겼고요. 메갈리아의 이 로고 아시겠지만 남성의 성기, 한국 남성의 성기가 매우 작다는 의미로 그 조롱하는 이 그림이에요. 이거를 이제 메갈리아가 로고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가락 논쟁이 GS 사태에서도 지금까지도 이 손가락 색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한국 남성이 이 페미니스트들, 특히 이제 네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집중하는 남성에 대한 비하 영역이 성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는 소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성을 이제 조롱하고 비하하는데 이 성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미러링은 여성이 혐오를 받았던 그런 행동들을 그대로 돌려준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미러링이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혐오한 남성이나 당시 이제 여성 혐오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받았던 일베와 같은 사이트가 아닌 남성 일반을 향해서 이 미러링 운동을 정말 말하자면 남반사를 하면서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도 같이 제기되었죠. 그런데 뭐 주류적인 공론장이나 뭐 미디어에서는 이 페미니스트들의 이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좀 과격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이것이 약간 충격요법처럼 쓰인 어떤 저항운동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되게 용인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조금 더 분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경향신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러링이 강력하게 현실을 폭로한 매우 효용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되게 추앙을 했죠. 그리고 한겨레에는 메갈리아는 일베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다. 이런 정희진 페미니스트 여성학자죠. 정희진 씨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거의 그 한면인가를 통째로 이걸 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짜 뉴스에 해당합니다. 메갈리아는 일베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 죽은 일베를 따라하는 유일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문화와 온라인 문화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메갈리아의 역사를 온라인에서 메갈리아가 어떻게 탄생됐고 활동하는지를 아는 이게 온라인 이용자들은 일베 연합 전선이란 걸 펴서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폐륜적이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일베 사이트를 이제 그때는 오유연합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일제히 가세해서 일베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죽인 거죠. 일베는 정말 쓰레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 된 쓰레기 이런 식으로 오히려 너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말이 진보 진영에서 나왔을 정도로 그래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을 정도로 일베를 연합군이 이렇게 몰아내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런 전투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메갈리아라는 조직이 갑자기 일베에 대항한 유일한 당사자 이러니까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한겨레나 페미니스트 진영의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분노를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현실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 일반을 향한 이렇게 일배화나 이런 조롱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막 이런 온갖 미디어나 공적 기관들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메갈리아든과 미러링을 지지하니까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는 페미니즘 리부트와 성별 갈등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아실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범죄 전문가나 수사기관 등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조현병을 앓는 환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되게 우발적인 범죄다라는 그런 견해를 되게 일관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부장제 하에서 이런 범죄를 보는 시각 자체가 전문가들 또한 가부장제 습속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라고 반발하면서 이건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다. 이러면서 강남역에 추모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온라인에서 넷 페미니스트들이 집결한 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에서 행동을 조직해서 오프라인으로 나온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정치권도 놀라고 언론도 놀라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비극적인 죽음이고 젊은 여성이 죽었고 이렇기 때문에 다들 이 추모 열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었다고 보는데 범죄에 대한 공포가 매우 좀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적인 어떤 범죄나 희생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구호가 생기면서 여성들이 범죄 공포가 심해진 거죠. 그러면서 여성 안전과 여성 혐오가 되게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해마다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이 추모에 동참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성들은 여자라서 죽었다는 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굉장히 극단적인 선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성 일반을 이제 가해자라고 공격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또 한 차례 성별 갈등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여성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놀라고 여성들의 범죄 공포 안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2년생 김지영 열풍이 있었고요. 이제는 이게 단순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이 되었죠. 그건 아실 테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2018년에 일어났던 해화역에서 벌인 여성들의 불편한 용기라는 집단 조직이 주도한 시위입니다. 이 사건은 남성들이 결정적으로 페미니즘과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린 기폭제가 된 시위입니다. 2018년도 이 시위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남성이 누드 모델로 활동하는 남성의 그 누드 사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들이 활동하는 여성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잡고 보니 여성이었습니다. 머마들을 이용하는 20대로 알고 있는데요. 30세인가 할 때 29세인가 그래요. 젊은 여성이 같은 그 누드 모델로 활동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 사진을 몰래 찍어서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범인은 열흘 만에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그 미술대학의 수업 시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미술대학 그 수업을 참여했던 수강생과 그러니까 용의자 집단이 한정되잖아요.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수사를 벌인 결과 바로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열흘 만에 잡히니까 오히려 이 네 페미니스트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잡지도 않더니 여자가 범인이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잡아? 이러면서 여기에 분노해서 오히려 편파 수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것에 분노해서.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이렇게 잡아들인 이런 편파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한다라고 하면서 불법 촬영, 성차별 편파 수사 규탄을 내걸고
최초로 생물학적 여성들만의 시위를 벌입니다. 여기에서는 얼마나 생물학적 성별인 여성만을 중심으로 했는지 취재진도 남성 기자는 취재를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네 페미니스트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스트 이 급진파들이 주도를 하면서 여기에선 오히려 기존에 이런 뭐 대중적인 운동이나 조직 운동에 활동에 참여해왔던 그런 기성 조직 운동들은 오히려 여기에서 굉장히 경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기존 운동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조직하고 전개를 했어요. 남성을 못 들어오게 하는 집회 자체는 없었잖아요. 근데 남성은 일단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조직된 이념적, 정치적 성격의 집회였고 여기에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특히 수만 명이 참여합니다. 이 규모에 일단 정치권, 경찰, 여성계 모두가 놀랐습니다. 스스로 참여한 여성들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처음이었습니다. 여성운동사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에서 피해자인 그 남성에 대한 조롱과 그 2차 가해 등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남성의 성기를 막 우습게 그린 그런 누드 그림 피켓을 들고 나온다든지 경찰을 이제 조롱한다든지 이런 가해 행위가 벌어졌고 남성에 대한 혐오적 표현 또한 많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러한 그 집회 문제는 일체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의 시위를 너무나 이제 약간 어떤 의미로 약간 촛불 시위를 보도하듯이 그런 톤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성들 수만 명이 성차별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남성들은 남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 가해자가 남성 혐오 사이트인 그 워마드 사이트에 올랐었거든요. 그 사진이 남성 혐오 사이트 이용자인 여성임이 밝혀졌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들이 왜냐하면 그 가해 여성 범인인 그 여성을 위해서 재판 비용도 모금하고 그 여성을 막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네페미니스트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비윤리적인 결집에 분노를 하게 되죠. 남성들은.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이 있는데 기성 정치권들은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 가해 사실에는 침묵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만을 이제 대변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해화역 시위가 조직된 운동가들이 아닌 그냥 여성 대중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성 의제를 조직하고 이를 오프라인 행동으로까지 연결해서 대규모의 자발적 시위를 성공시킨 첫 사례로 페미니즘 운동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이제 정연백 장관이 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 집회를 보고 너무나 자기가 뭐 부끄럽다 막 이런 여러 정치권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쉬는 시간에 이러고 있냐라고 이제 이 남성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런 피켓들을 들고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어진 것이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폭락하게 됩니다. 2018년 10월인데요.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특히 20대 남성 지지율만 기존 지지율에서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제 보다 보니까 정부의 이런 여성 편향적인 정책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당시에 남성 병역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건이 다 20만을 넘겼는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대통령이 허허 재밌네요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역 이슈는 남성들에게 매우 민감하잖아요. 거기다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그 위헌 판결이 났죠. 그러면서 여러 이런 일들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성에 대한 편향적인 우대, 특혜, 보호, 그리고 남성에게는 불공정하고 차별하고 이런 감정들이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 의사로 표출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2015년 이후에 지속된 성별 갈등 국면에서 20대 남성이 정치권의 주목을 잠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받았는데 좋은 의미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남성들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정치권은 일단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20대 남자애들이 보수화됐다.
그런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여성을 위하는 건 약자를 위하는 건데 남자가 돼서 왜 그런 걸 반발해? 이러면서 약간 찌질한 남성, 기득권 의식을 못 버리는 남성, 이런 식으로 특히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남성들에 대한 공격, 20대 남성들에 대한 매우 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당시 시사인이나 이런 진보적 매체들이 이 20대 남성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마이너리티 의식으로 무장한 반페미니즘 전사들의 탄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남충을 줄여서 한남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남자를 이제 조롱하는 페미니스트들, 지금 이제 뭐 여성 일반의 그 용어가 됐는데 우리 많이 쓰잖아요. 한남 하는데 그 한남을 한국 남자에서 이렇게 한남이라고 시사인이 쓰면서 또 한 번 시사인의 대거 시사인 그 뭐죠 구독 끊는 거, 구독 취소가 일어났고요. 정의당 탈당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이때 말했던 거는 여성들의 이런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쩌면 어느 한 곳도 지적하지 않는가, 우리를 왜 오히려 기득권이라고 보는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남성들의 그 태도와 당시 입장과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여성들의 견해는 이미 계속 보도가 되었고 다 일방적으로 여성들의 입장은 대변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혹시 모르고 계실 수 있는 남성들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그 기성세대가 볼 때는 여성은 약자라는 게 너무나 그냥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이 약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자는데 반발하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 사회가 굉장히 일방적인 지지와 정책 또한 편향적으로 여성들만을 위한다는 이런 인식이 공유되면서 청년 남성들에게 사회적인 고립감이 생깁니다.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미투 운동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투 운동은 뭐 남성들 또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함께 요구하면서 여성들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계속 확장되고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폭로 즉시 유죄로 단정된다거나,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무죄가 된 남성들이 구제될 방법이 없다거나, 그 다음에 남성이 폭로 당함으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책도 없다거나, 이렇게 계속 그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현재도 미투 사건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죠. 그런 미투 운동이 또 크게 있었고 유수역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것도 기억하실 텐데요. 젊은 여성 2명이 자신의 이렇게 뇌에 붕대 감은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은 탈코르세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남성 3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쳤다. 이걸 올리면서 페미니스트란 이름으로 아니 그냥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을 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에 올라갑니다. 이게 하룻밤새 30만 명이 이 청원에 참여해서요. 그래서 이게 여성 혐오 범죄가 너무 심각해졌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길거리까지 여성 혐오가 확산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 사건이 알고 보니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탈코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분쟁이 있던 게 아니라 여성들이 크게 떠들고 시비를 걸어서 뭐 사장님도 가세해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런 옥신각신 오가다가 서로 몸을 밀치는 약간 경미한 정도의 그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여성이 계단에서 구르면서 이제 사건이 커진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부상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었고 진술 중 상당수가 거짓임이 드러나서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 결과 대법까지 가서 남성은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여성들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성 잘못이 더 재판부는 크다고 봤어요. 사건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걸 사회적으로 크게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이수역 폭행 사건이 당시 정치권에서도 막 좀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신지혜, 이준석 두 당시 젊은 정치인들이었죠. 토론을 하면서 이준석 씨가 그때 이 사건을 매우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신지혜 씨가 방어를 하고자 했으나 사실 좀 논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 이전에 뭐 소라넷이나 웹하드, 리벤지 포르노 게시물, 몰카 같은 불법 촬영 같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특성을 가진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는 기술 문명의 차원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더 위험하고 공포를 느끼는 범죄가 됐죠.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게 됐고요. 엠번방 사건은 이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 남성 모두가 그 피해자였던, 이 여성들만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남중생도 있고요, 남자 초등학생도 있고, 남자 고등학생도 있고, 성인 남녀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미성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이 다 있고요. 그래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때 26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보도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들을 추적한 박지현 씨인가? 하여튼 이들을 추적한 그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그 방해 개수와 연인원 등을 계산해서 자신들이 이제 좀 자의적인 계산으로 만들어낸 숫자인데, 이것이 좀 되게 선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부작용이 뭐였냐면요, 부풀려진 숫자인데 언론이 이걸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 26만 명이라면 내 주변 남성 중 제가 10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공포를 여성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가해자지, 이렇게 남성들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며 너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맹세해 라는 그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남성이 여기에 동조를 해요. 저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잠재적 가해자로서 공개적인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어떤 다짐을 해라라는 이런 걸 여성이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남성들이 또 한 번 여기에 분노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이게 비교적 최근에 이제 여가부 폐지와 이준석 라이징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남성의 지지를 받았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들에게 정치 효능감이 생겼습니다. 이후 대선에서도 주로는 이제 범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해 왔던 청년 남성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했고 중요한 스윙 보터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은 오히려 청년 남성들의 지지를 얻은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배출되면서 그동안 보수에게 붙어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구태처럼 인식되던 요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5.18 헌정 파괴 세력이라든지 지역 감정을 이용했던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탄핵의 강도 넘고 5.18의 강도 넘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의 강 또한 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그러면서 그동안 그 보수 정당의 이미지에 붙어있던 많은 어떤 악습, 그 다음에 구습, 구태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요소를 이 젊은 대표가 젊은 청년 남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 강을 넘은 거예요. 오히려 변화의 기운을 빠르게 흡수한 거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계속 그 2015년 이후에 젊은 여성들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모든 것, 진보적인 미디어, 진보적인 정당, 시민사회 운동 세력 등등 모든 영역에서 일방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똑같이. 이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대의할 수 있는 대표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대의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념이라는 구심이 있고요. 페미니즘이라는. 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의 여성 단체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들,
위시한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념, 조직, 그다음에 리더들이 있죠. 여성단체 대표, 그리고 새롭게 리더로 부상한 그 영페미니스트 그 활동가들 등등이 있고, 후방 지원, 진보적인 미디어 뭐 단체 등 이런 탄탄한 기반이 있는 반면에 남성들에게는 이념도 없고요. 반페미니즘 이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조직도 없고 리더도 후방지원도 없던 상태에서 이게 매우 남성들에게는 고무적인 현상이 됩니다. 처음으로 주류 제도권 안에 유력한 정치인이 자신들의 존재를 호명해주고 원하는 의지에 반응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거에 그때 굉장히 떨어졌던 지지율을 반등시키면서 당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리부트 사태 이후에 남성들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효능감을 느낀 첫 경험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15년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 중에 제가 조금 굵은 것들로, 그리고 어떤 기점이 된 사건들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좀 요약해서 드렸고요. 성별 갈등이 이제 부상하면서 남녀 전쟁이 일상화된 현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 청년 세대 제1 갈등은 성별 갈등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회 문제나 갈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경수 쌤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현재까지 7년 동안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청년 세대에서 적어도 계급, 그러니까 빈부, 이념, 지역 이런 세대 갈등들을 제치고 성별 갈등이 제1의 갈등으로 부상한 현실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처음 있는 현상이고요. 그다음 온라인 문화 전쟁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상적인 결집과 활동이 벌어진 온라인 공간에서 성별 전쟁은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것은 문화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문화의 특성인 주목 경쟁이 있잖아요. 온라인의 특성은 주목 경쟁이잖아요. 그것과 결합하면서 매우 선정적인 용어 사용, 선정적인 공격 이런 것들로 되게 극단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새로운 시대적 화두가 된 공정과 결합한 것입니다. 성별 갈등의 기저에는 공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의 성차별 타파라는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들이 적극적 우대 조치나 남성 그러니까 할당제 여성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있고, 남성은 여전히 독박 병역을 남성들은 이제 군대에 끌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죠. 독박 병역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2030에서는 성별 갈등이 제1의 갈등이다. 이런 것들이 정책과 문화가 모두 불공정의 상징이 된 거예요. 반면 여성들은 그럼 자신들이 그런 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성들은 여성대로 취업이나 안전면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취약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별 인식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기성세대의 오판과 대응이 이 전쟁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청년 남녀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올바른 그 해결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잖아요, 기성세대가.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약하고 차별받으니까 남자들이 이해하고 양보하라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정치가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1번 남, 2번 남, 1번녀, 2번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 남녀를 가르고 그걸 또 진영으로 가르고 성별 갈등 사태를 진화하기는커녕 이렇게 정치적 득실의 차원으로 이용을 오히려 한 거죠. 정치가 역할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갈등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성평등 이슈에서 관찰되는 시사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여성이 독점한다는 겁니다. 성평등 이슈에서 여러분들 남성 의제가 올라간 거 보셨습니까? 군대 문제는 성평등 이슈로 취급받지도 못합니다. 이슈는 대부분 여성이 주도하거나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사건들이란 특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많은 사건들이 범죄 관련한 사안들이 많거든요. 성평등 이슈 중에 다수가 뭐 강남역, 미투, 뭐 해화역시, 디지털 성범죄, 뭐 여성폭력 방지 기본 등등이 모두 다 성폭력, 성범죄 이슈입니다. 즉 예전에는
제도적 차별 개선에 주력했다면 이제 범죄 영역으로 여성운동의 성평등 의제가 많이 이동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은 여성과 달리 세대라는 성별 갈등에 더해 세대 갈등이라는 갈등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특히 86세대 남성들이 과거 자신들이 그 자란 세대, 살았던 시대에 여성차별의 수혜를 입었다는 부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남성들의 반발을 억압하면서 여성을 지지하고 나섰죠. 근데 반면에 윗세대 여성들은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 여성들인데 젊은 여성들이 우리도 차별받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수십 년 전에 당했던 차별을 아직도 우리 다음 세대가 받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세대 갈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없는 거예요. 남성들은 여기서 갈등이 중첩되는 거죠.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30 남녀까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이슈와 연계된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미디어의 편향적인 보도라는 시사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는 담론장을 주도하잖아요. 거기에서 매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진보 세력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여성 목소리만 옹호해. 특히 뭐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특히 민주진보라고 하는 정치권은 일방적으로 여성만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불공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분노가 시사인 정의당 같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진보라는 진영 자체에 대한 되게 증오로까지 표현되는 요즘에 이제 진보를 아주 증오합니다. 통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들을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억압하고 우리의 권리를 계속 빼앗는 존재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성평등 개념에 대한 동상이몽이 지금 갈등에 매우 기저에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성들이 성평등에 동의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은 성평등이니까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성평등이라고 이해합니다. 반면 여성들은 여성이 차별받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모든 것은 성평등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평등 개념, 여성들이 생각하는 성평등 개념이 바로 페미니즘이 말하는 성평등 개념입니다. 그 다음 가시적인 제도의 변화에서 범죄와 문화 영역으로 이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차별들이 개선되고 이제 보완되면서 여성 운동이 비가시적인 영역인 문화와 간습에서의 성차별 타파, 이제 뭐 여성 혐오 문화 없애기 이런 운동이죠. 그 다음에 범죄를 여성 차별의 결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제도적 평등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성 운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시사점들과 특징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 남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저도 제가 정답을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이것이 실현될지도 사실 알 수 없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책임을 가지면서 권한도 가진 세력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 어떠한 인사나 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안으로 여긴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제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우선 가치와 이념을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평등과 페미니즘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평등은 가치이고요. 페미니즘은 이념이잖아요. 우리가 인간 해방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오이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막시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인간 해방을 향한 길에 여러 가지 이념이 존재하는데 그 이념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념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성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것은 꼭 성평등에 동의하는 것이고 페미니즘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성차별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청년 남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6세대가 매우 민주화 운동도 하고 성평등 의식이 막 깨어나면서
자녀를 하나 또는 둘을 낳아서 매우 평등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세대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성평등 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평등에 동의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성평등은 동의해도 페미니즘은 반대합니다. 왜냐? 페미니즘은 성차별 이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페미니즘이 어떤 국가 정책의 근거가 되거나 혹은 국가가 교육해서 가르쳐야 될 그러한 가치로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평등 의제를 여성들이 독점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페미니즘에 기반한 여성운동 세력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주류 제도권에서 관철되어 온 형식을 이제는 변화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그 성평등 개념 정립에서부터 이게 페미니즘 이념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평등 의제에 대한 결정권이 정부나 시민사회를 막나오고 그냥 여성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들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성차별의 당사자라 누구보다 성차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성평등 의식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운동계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죠. 그래서 성평등 개념의 정립부터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독립적인 고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성운동이 규정한 성평등 의제나 개념에 대해서 검증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어떤 데이터화된 도달 목표를 정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가치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차별 없는 세상, 페미니즘에 동의하면 당신도 성평등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매우 추상적인 구호이기 때문에 성평등에 도달한 상황이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과업을 완수하면 성평등이 완료되었는가 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혼란이 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제 제도적인 차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이후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고 달성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각을 5대5로 꾸리면 이제 성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우리 선언할 수 있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성평등인지 성평등이라는 개념의 완결이라는 형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이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여성운동계도 이것을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구체성을 가진 정책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를 둘러싼 갈등이 서로 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요. 공정의 재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남성들은 남성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공정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평등이지 않는가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그 요구에만 전 사회적으로 반응하니까 여성들은 결집의 효용을 느꼈고 남성들은 지금도 견해 표출의 어떤 이념적 구심이나 창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를 여가부 폐지를 믿고 지지했는데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고 국민의힘은 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대의자였던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퇴출 위기에 놓였고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들이 원했던 의제는 이미 정치권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습니다. 또다시 이들은 이제 부유하는 어떤 고립된 존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이 왜 위험한가? 모든 사회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갈등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저는 이 현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성별 갈등은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 사회 출산율 저하에 이 페미니즘 리부트 운동과 출산율 저하의 그래프가 비례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원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연애는 경제적인 요소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매우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과 욕망 등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성별 문제는 그래서 매우 좀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위험한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려한 증오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오가 상대 성별 자체에 대한 분노나 증오로 이어진다면 정말 내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어떤 한 사례를 가정해 볼게요. 내일 모레 군대에 끌려가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군대를 조롱하는 발언을 계속 접하는 겁니다. 매우 극단적인 용어로. 그런데 자기가 지하철을 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에 어떤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몸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온갖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이런 요인들이 이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가 됐다라고 분노한 청년이 막 42도의 폭염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서 막 장애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어. 막 이런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장면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마지막에 폭발해서 총을 갈기는 장면이지만 그 해당 당사자한테는 그 며칠 동안 혹은 몇 시간 사이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최악의 경험이 응집돼서 폭발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증오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왜냐하면 남성들이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2등 국민이다라고 청년 남성들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범위하게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정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들의 분노나 이런 증오를 포용하고 해결할 정치 세력이 없을 때 사회에 이런 분노와 환멸을 공유한 구성원이 일정하게 존재한 사회는 매우 위험하죠.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오판 지점이 성별 갈등 지난 7년 동안 여성들은 남성들이 성차별해온 것에 대한 분노로 여성들이 드디어 떨쳐 일어난 거다. 즉 남성들이 선빵을 날렸고 작용이 있었고 남성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라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성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누적된 여성 혐오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은 성차별 가해자도 아니고 성평등하게 자랐고 여성과 남성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능력대로 평가받고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대 여성들이 자기가 자라면서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는 한 번도 차별받는 걸 본 적도 없는 그런 여성들이 우리는 차별받아 왔어 하면서 갑자기 페미니즘을 앞세워서 남성들을 혐오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 사회가 이걸 지지해. 그러면서 남성을 비난해. 자신들이 이것을 반발하니까 자신들을 극우일배 보수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낙인을 찍고.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 작용과 반작용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가 전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간 누적된 성차별에 대한 반작용으로 떨쳐 일어났다면 50대, 60대, 70대 여성들이 떨쳐 일어났어야 맞죠. 20대 여성들이 떨쳐 일어난 건 사회 분위기와 우리 역사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의 편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여성이 주장하는 것과 남성이 주장하는 것 사이에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그 인식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기성세대 혹은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볼까 이럴 때 저는 약자나 피해자, 정의의 가면을 쓴 무례함과 권리 침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구든 누가 됐든. 중요하게는 여러분도 지금 많이 여러분 활동하는 공간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가해와 같은 개념이 요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죠. 이 문제는 이 개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되게 폭력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저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권리가 보장되는 정당한 절차의 복원이 필요하고요. 이런 개념들에 대한 어떻게 합리적인 적용을 하고 우리가 동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공론장의 복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게는 권리의 단위가 이제 여성이나 남성과 같은 이런 정체성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국가 정책의 방향도 약자 집단 이게 아니라 국민 각자의 취약성에 대한 대처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는 상황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성 안에서 여성은 다 다릅니다. 남성 안에서 남성도 다 다릅니다. 국민 각자가 가진 어떤 취약성은 생애 주기별 혹은 지금 그 개인들이 처한 어떤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서 당장 시급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다 다르죠. 그런 취약성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 안에서 그 취약성에 놓인 여성도 남성도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시차에 대한 인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굵게 처리를 했습니다. 청년 남성들에 대해서 극우 일배 보수화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든 좌우 보수 진보 기준으로 해석하는 패착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진보냐 보수냐를 나누는 기준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뭐냐, 낙태에 대한 입장이 뭐냐,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민자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 기존의 기준이 현재 청년 세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낡고 틀린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현재 주류인 급진 페미니스트, 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요. 성소수자 권리에도 반대합니다. 청년 남성들 다수는 그런데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지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도 지지합니다. 낙태법 폐지에도 찬성해요.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입니다. 즉 사안마다 이들의 인식이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대단히 폭력적으로 지금 기성세대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해석에 기반해서 청년 남성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니까 쟤들은 극우화됐고 여성을 혐오하니까 일베고 이런 식의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차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약자를 위한 운동이나 성평등을 위한 운동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제도적 문화적 차별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지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이고요. 성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 페미니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되고 페미니즘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반페미니즘 현상을 어떤 정의로운 운동에 대한 무지한 대중의 백래시로 늘상 페미니즘은 이걸 백래시라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 남녀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부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저의 발표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청년 남녀가 정말 예전처럼 마음껏 사랑하고 동료 시민으로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저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늘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견해를 꾸준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